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추석 연휴 전국에 걸쳐서 연인원 4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은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내 가족의 안전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KBS 1라디오의 채널을 고정하시고 각종 유익한 정보, 음악과 함께 하신다면 고향 가는 귀성길이 한결 더 여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뉴스레터 K 2부가 마련한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먼저 김용임의 고향 가는 길로 시작하겠습니다. 목단꽃이 붉게 피는 그리운 고향으로 부모 형제 기다리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추석이 좋아 설날이 좋아 웃음꽃 피네 내 고향으로 열차야 가자. 뉴스레터 K 이 시간엔 자타공인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기 연예인급의 교통사고 전문 방송인, 한문철의 블랙박스, 한블리, 한문철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런 멋진 그 코너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얘기 조금 해도 되죠? 예. 거의 30년 전에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이 서울지검검사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시작하실 때 네. 그 사무실도 서초동 어디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무실에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예. 그 교통사고 관련 아주 재밌는 그 보도 리포트를 몇 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때 생활 밀접형 기사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덕을 많이 받고 아이고. 정말 리포트 잘했다고 우리 보도국에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니까 운전도 이제 잘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는 운전을 안 하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 블랙박스를 많이 보다 보면 제가 블랙박스 관련돼서 2013년도 14년 그 무렵부터 이제 블랙박스 제 코너가 또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2018년 말경에는 또 유튜브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고들을 보다 보니 야, 이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구나. 그런데 몇 대 몇을 얘기하는 한 변호사가 사고를 내면 안 되겠구나. 아니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들도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온다든가, 또는 녹색 신호에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갑자기 진짜 그 전광석화처럼 뛰어드는 그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설령 그런 사고로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피해자에겐 죄송하지만은 이번 사고는 운전자로서는 불강력적인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야죠, 그죠? 아예 안 해야 그렇군요.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핸들을 잡지 말아야겠다? 사고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을 안 하는 게 최고죠. 핸들을 잡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나 측면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저는 그 자동차는 휴식 공간 내지는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대신 몰아주는 분도 계시고 예, 또 그 예.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이동 중에. 네, 네. 자,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벌써 30년 교통안전 한 길 달려오셨습니다. 어떻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 교통안전 전도사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네. 3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군법무관. 그때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이제 판검사, 변호사를 하고, 근데 우리 이제 법무관이 중이에요. 네. 계급이 중이면은 월급이 중위 월급 받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생활이 좀 부족해서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모 출판사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때 쓰게 된 책이 그 사장님하고 어떤 책을 좀 쓰시겠습니까? 그 사장님 그 서구에 쭉 있는데 무슨 부동산의 법률 지식, 임대차의 법률 지식, 뭐 그런 법률 지식이 쭉 있었어요. 네. 저 법률 지식 시리즈가 4개까지 나왔는데 5번째로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88년도니까 자동차 숫자도 이제 200만 대를 넘어섰고 교통사고도 많아지는데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라는 책을 한번 써볼까요? 좋습니다. 그게 시작돼서 제가 책을 쓰게 됐고요. 그 책이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법무관 때. 법무관 때 썼죠. 야, 군법무 중에. 예. 그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저도 형사사건을 주로 했었는데요. 형사사건 이거 재미없다. 주로 제가 평소에 안 좋아하던 사람들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소매치기라든가 또는 무슨 마약 사범이라든가 또는 사기 도박이라든가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우연히 이제 저랑 아는 네. 그 당시에 버스 공제조합에 이제 좀 높은 분 계시던 분이 저랑 그 전부터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당신이 예전에 그 책 쓴 게 하나 그거 인기 좋은데 교통사고는 당연히 전문 아니냐? 그러면 우리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맡아서 좀 해달라. 그게 보험사 측 변호사죠. 네네. 그걸 시작하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그러셨군요. 자, 자, 그런데요. 네. 제가 보험사 측 변호사는 오래 안 했어요. 5년 하다가 네. 이제는 이제 보험사를 위해서 많이 깎으면 저한테 또 이제 성공 보수도 주더라고요. 예. 야, 이것도 내가 피해자들 거를 많이 깎고서는 안 되겠구나. 한 5년 하다 보니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그림이 윤곽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여태까지 알게 된 한 1000여 건 소송 진행하면서 알게 된 이 데이터를 피해자분들, 운전자분들에 돌려주자.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교통사고 전문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네네.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수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 또는 제보 사례 하나만 꼽는다면 그냥 기억에 스치시는 거예요. 제가 피해자만을 위한 소송을 6,000건 이상을 진행했는데요. 네. 전부 다 안타깝고 눈물겹고 상담하면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꼽자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꼽히는 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이제 과장이 아내와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과 함께 주말에 토요일 날 저 서해안 쪽에 펜션에 놀러 갔어요. 네. 밤에 이 딸들이 아빠 과자 먹고 싶어요. 알았어. 그래서 여보 같이 갑시다.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마트에 과자 사갖고 돌아오다가 걸어오다가 왕복 2차로 도로예요. 네. 왕복 2차로 중앙선이 있고 근데 둘이 같이 팔짱 끼고 오니까 엄마는 그 흰색 선 있는 쪽으로 걷고 아빠는 이 안쪽. 근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보.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 경찰에 신고하고 119 도착해서 거의 1시간을 이렇게 찾아서 한 20m 떨어진 논에 이제 떨어져서 사망한 남편이요. 그 사고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그러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석 귀성길 안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보통 추석 전날에 귀성 차량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더 사고에도 조심을 해야겠어요. 오히려 차가 많으면 네. 사고가 좀 줄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다들 희한하네요. 조심하잖아요. 아, 더욱 조심을 하니까요. 달릴 수 없잖아요. 아, 줄은 이제 세게 달리다 사고가 많이 나죠. 그렇죠. 자, 어쨌든 차가 많아도 우리가 조심 운전만 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다면 고속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 뭔지, 제 말씀은 어느 차종 어느 시간대입니까? 고속도로 일반적으로는 트럭 사고가 많죠. 네네. 예, 트럭이 운행 시간이 많고 또 피곤하고 졸음 운전도 많고 또 큰 차가 승용차들이 받으면은 이제 결과도 크고. 네. 하지만 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그 트럭의 운행보다는 승용차가 더 많죠. 승용차가 훨씬 더 많죠. 예. 제일 많은 사고 유형은 가다가 잘 달리다가 갑자기 어느 구간 가면 상습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달리던 차가 전부 다 속도를 줄이죠. 네네. 잠깐 딴짓하면 그냥 뒤에서 들이받는 거죠. 예, 그런 그 상습 정체 구간은 주로 그 인터체인지 부근이라든가 이제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랑 고속도로 두 개가 이제 합류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 왔다. 네. 이제 톨게이트가 보여요. 예. 하이패스 관련해서 사고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하이패스 구간 쭉 가다 보니까 하이패스 아니나 하이패스 들어가다가 하이패스 쪽에 달려오던 차량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이패스를 가다 보니까 나 이거 하이패스 아닌데. 네. 나 이거 지난번에 하이패스 이거 돈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다시 일반고로 나가다가 네. 그러다 일어난 사고들도 많고. 근데 거긴 통과한 다음에 이 톨게이트가 쫙 옆으로 퍼졌다가 네. 다시 또 모아지잖아요. 모아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또 많이 납니다. 모아지는 과정에서요. 특히 저 천안인가 그런데 예, 보면요. 약간 병목이 되면서. 병목 됐다가 또 오른쪽으로 나가는 빠지는 데도 있고 네네네. 앞으로 쭉 빠지는 데도 있고 예. 이 톨게이트 나와서 한 길로 가면 괜찮은데요.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하나 두 개 있고 또 똑바른 게 하나 뭐 이렇게 한 두 길이 한 세 개 정도 되면 엉켜서 네.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고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리부터 오른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겠다 싶으면은 제일 바깥 차로로 바깥 그 진출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준 사례나 그 사고 유형 같은 거는 이제 도로 어떤 구조에 의한 갑자기 병목이 된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에 가까이 왔을 때 뭐 시속 20-30km로 달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잠시 풍경이나 옆쪽 저기 저 휴게소 있구나 했다가 시속 20, 30이 아니고요. 예. 100으로 오다가 100으로 오다가 어느 구간 가면은 갑자기 차들이 그러니까. 내 속도가 줄어들어요. 급정거려야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럼 그럴 잠시만 때 몇 초만 딴 데 보면 아이고 3초 딴 데 보면은 시속 100으로 갈 때 78 28이거든요. 네네. 38 84m네요. 3.5초면 100m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요즘은 그 앞에 차가 있으면 삐삐삐삐 하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주는 게 있어요. 네네. 예, 긴급 제동 장치. 네.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시속 100으로 달리면 예. 10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앞차가 이제 뚝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이받게 돼요. 결국은. 결국은 들이받아요. 들이받게 돼요. 잡지 못하고. 그러면 예. 그거 믿고 잠깐 딴짓하다가 그러면서 핸들을 비어있는 차로가 하나 있는데 어딜까요? 비어있는 차로. 다른 데는 차들이 다 막히는데 갓길이죠 뭐. 갓길이면 좋은데요. 예. 중앙차로 쪽으로. 중앙 버스 전용차로. 그쪽으로 딱 꺾어요. 살았다. 그다음에 버스가 쾅 이런 사고 많습니다. 대형 사고네요. 그래서 만일 앞을 잠깐 놓쳐갖고 그런 경우는 앞을 들이받으면 많이 다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버스 중앙 전용차로로 피하는 것보다는 그냥 앞을 미안하지만 그건 제일 중요한 거는 앞을 잘 보고요. 그리고 늘 안전거리. 전방주시 예. 안전거리 확보. 두 가지 제일 중요하죠. 예. 하나 더 한다면 과속하지 말고요. 과속하지 말고. 앞을 안 보면은 들이받게 되죠. 네. 또 앞을 잘 봐도 안전거리 확보 안 했으면 나 들이받게 되죠. 네. 또 안전거리가 확보된 것 같지만은 내 속도가 빠르면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앞을 잘 보고 네. 그리고 안전거리 충분히 시속 100일 때는 100, 80일 때는 80. 네. 네, 그걸 지키고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차량이 쑥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도 미워도 한정거리. 그 항상 좀 불러야겠네요. 졸릴 때. 그죠? 아, 졸릴 때. 예. 졸릴 때 갈까 말까 망설일 땐 가자. 어딜까요? 그 졸음 쉼터 아니면 휴게소. 휴게소. 네. 휴게소 보였을 땐 갈까 말까 망설일 땐 들어가세요. 예. 거기 지나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5km 가서 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졸음 쉼터까지 가려면 다시 한 15km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졸음 쉼터는 또 녹록지 않아서 여유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졸음운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졸리면 쉬어라. 이건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졸음운전은 필름이 끊긴 상태다? 뭐 그러면 사실상 거의 자는 거예요? 잠시 이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졸다 보면 내가 졸면서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자는 거네요. 졸음은 순간적으로 자는 거죠. 아, 진짜 위험하군요. 앞으로 안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졸음은 그냥 깜빡이 아니라 사실상 자는 거다. 그렇죠. 나는 운전대, 깜빡이지만 그게 만약 4초라면은 예. 그러면 한 112m 정도를 그냥 달리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졸음 운전 중에 좀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기억나는 거 좀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행한 사건은 아니고요. 네. 꽤 됐죠. 한 7, 8년 됐나요? 저 영동 고속도로 봉평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쭉 차들이 앞에 터널에서 막히고 있었어요. 승용차들 다 쭉 줄져서 이제 속도 줄이고 비상 네, 느낀 차도 네. 있고 그런데 뒤에서 멍멍멍 하면서요. 버스가 관광버스 예. 순간적인 졸음운전 때문에 그냥 덮쳐갖고 4명이 사망하고 저 여러 뭐 몇십 명이 크게 관광버스 다치는 기사가 조신 거네요. 그렇죠. 빠른 속도로. 시속 한 100 정도로 온 것 같은데요. 이게 100으로 가다가 갑자기 차들이 막혀요. 특히 터널 입구 같은 데서는. 네네. 야, 그렇다 이거죠. 아까 이제 너무 급박하면 브레이크 잡아주지 못한다 그러셨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또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자율 주행 기능인데 운전자 보조해 줍니다. 편리한 기능이다. 이거 믿을 만한가요? 믿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늘 항상 손은 가볍게 핸들을 붙잡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발은 어떤 분들은 발을 그냥 아무 페달도 안 밟고 가만히 내려 있는 분들 계신데요. 네. 발은 항상 브레이크 위에 살짝 위에 있어야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죠. 네. 자, 크루즈 컨트롤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자동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활용은 하되 예. 너무 믿지는 마라 이런 얘기인가요? 나를 좀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정도죠. 네네. 자, 뉴스레터 K 2부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지금 한문철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졸음운전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흉기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예. 술 많이 취하면 걸을 때 어떻게 걷죠? 뒤뚱뒤뚱. 이러잖아요. 차가 뒤뚱뒤뚱 해보세요. 네네. 사람이 술 취해갖고 뛰면 넘어지거든요. 네.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동차는 사람이 뛰는 것보다 시내에서도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어봤자 시속 10km 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자동차는 시속 50, 60, 고속도로에서 100. 그거는 무조건 사고로 아닌데.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기억나시는 음주운전 사례 이건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경각심을 위해서. 음주 사례는 네. 진짜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도 이게 경각심 때문에 몇 가지 좀 알려주셔야 돼요. 밤에 음주 사고도 진짜 큰 사고가 많지만 네네. 낮에 점심 먹으면서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몸도 가누지 못하면 차를 타고 나왔다가 네. 대전에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거기서 좌회전하다가 차 휘청휘청 하더니 건너편 중앙선 넘어가갖고 학교 앞에 보도로 같이 편안하게 걷고 있던 어린이 3명을 덮쳐갖고 네. 어린이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2 어린이는 크게 다치는 그거 얼마 안 된 거죠? 그렇죠. 한 1, 2년 이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네, 작년에. 진짜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러니까요. 운전자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나요? 60대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정년 퇴직한 그러니까요. 예.
그 참. 그 사고 말고도 네네. 음주로 인한 한 가정이 부부가 함께 여행 가다가 고속도로에서요. 네네. 그런데 뒤에서 차가 탁 들이받아갖고 내 잘못 하나도 없이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런 이제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런 사고도 있고요. 네. 음주 사고에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사고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뜻하지도 않았던 어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렇죠. 이게 예.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네. 아버지가 없어지고 엄마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일가족이 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하는 경우도 또 많다고 해요. 보면. 처음인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보통 보면은 음주운전자들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은 예전에도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하고 두 번째 한 사람, 세 번째 한 사람 네. 이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처벌을 강화해야겠다. 처벌은 지금도 세죠. 법에 네. 정해져 있는 건 센데 법원에서 처벌이 좀 약하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뭐죠?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예. 이상한 법칙이 있었어요. 어떤 제가 거죠? 만든 건데요. 예. 1은 2, 2는 4, 2, 3, 6. 예. 음주로 한 사람 사망케 하면 2년, 두 사람 사망케 하면 4년, 세 사람 사망케 하면 6년.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제가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네. 그렇게 판결이 선고나는 것들을 여러 개 봤어요. 그걸 그래요? 종합해 보니까 9구단 2단의 법칙하고 같더라고요. 이건 잘못이다. 어떻게 한 사람을 사망케 그 가정이 다 파괴됐는데 이것이 징역 2년으로 끝나서 되겠느냐. 이거는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아무리 적어도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뭐 그런 쪽으로 상향돼야 될 텐데 이 음주운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 부산에서 휴가 나왔던 그 대학생 윤창호 군. 네네. 윤창호 군이 그 인도 위에 있었습니다, 친구랑. 근데 음주차가 그냥 덮쳐갖고 그 인도에서 그 밑에 주유소 밑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한 그 사고 있었죠. 그 사고 이후에 이제 특가법으로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이제 이렇게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는 훨씬 무겁게 예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에 그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 그렇죠. 이른바 예. 그렇죠. 지금 3년 이상 사망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럼 3년 이상이라는 것은 3년부터 30년까지인데 근데 아직도 뭐 겨우 5년, 6년, 얼마 전에는 10년 또 12년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처벌을 법원에서 더 무겁게 판결을 선고하는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2차 사고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한문철 변호사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 가운데 정말 위험한 게 바로 2차 사고 아닌가 싶어요. 생각만 해도 사실 좀 끔찍하고 그런데 우선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2차 사고라는 것은 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잠깐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보다는 뒤에서 오던 차가 툭 쳐서 가벼운 접촉사고. 네. 가벼운 접촉사고 났을 때 차에서 내려서 뭐 서로 이제 내 차 어디 망가졌나 보고 뭐 전화 걸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뒤에서 달려온 차가 빵! 첫 번째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 두 번째 사고로 이 결과가 더 커져서 사망에 이르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 사고 나 있는 차를 뒤에서 온 차가 두 번째 들이받은 것을 2차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차를 달리다가 이렇게 접촉이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들이받침을 당한 쪽에서는. 차가 달릴 때는 서로 부딪히더라도 차가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네네. 이 차에 요즘은 차대차 사고로는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습니다. 차가 만 전복돼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갖고 차에서 튕겨나온다든가 또는 승용차를 커다란 트럭이 거의 밟고 지나가다시피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버스와 버스 사이에 승용차가 샌드위치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망사고는 거의 없고요. 골절도 잘 없고요. 안전벨트만 매고 있으면 에어백이 여러 개 터지잖아요. 네. 그게 진단 뭐 2주, 3주 그 정도가 보통인데요. 그런데 2차 사고는 왜 위험하냐? 1차 사고 났을 때 차에서 내립니다, 사람들이. 예. 내려서 그 차 옆에 있다가 서 있는 차를 시속 100으로 달려 들이받으면 서 있는 사람을 차 옆에 서 있는 사람을 100으로 달려온 차가 들이받으면 차도 들이받고 사람도 들이받거든요. 그럼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해당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차 사고 원인은 그 바로 도로 쪽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게 주로 2차 사고 원인이 되겠네요. 도로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사고가 안 나죠. 그러니까요. 안 다치죠. 예. 그런데 차가 사고 났을 때 일반적으로 네. 다 차를 세우고 거기서 내려요. 그러니까요. 내려서 자기 차 부딪힌 데 쳐다보고요. 그다음에 왜 그랬냐고 막 그러고요. 그다음에 와서 전화를 걸어요. 그거 엄청 그것도 잘못이죠. 도로 위에서. 그렇죠. 예. 요새는 고속도로 넓은 데는 막 4차로 또는 그보다 더 넓은 데도 있잖아요. 한 2차로, 3차로 이런 데서 그러면 갓길 놔두고 왜 길 한가운데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4차로에서 그러는 것도 위험한 건데. 그죠? 제일 바깥에 갓길조차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고속도로 이제 길이 막히면은 가끔 얌체 차량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긴급 자동차는 갓길을 다닐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갓길도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주행차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거기서 시비한다는 것은 그거는 내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꽤 있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휴게소예요? 예. 커피점 그런 박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무슨 박스라고 써 있어요. 박스? 네, 비트 박스. 아, 비트박스. 예. 그 네 가지 원칙. 예, 한번 2차 사고 안 날라면 네, 예, 비트 박스. 비트박스 나 외웠었는데. 비. 처음에 예. 뭐 해야 돼? 뭘 켜야 돼요? 그러니까 비상등. 그다음에 저 차 정상이 아니다. 저 차 왜 저게 열려 있지? 트렁크. 비트. 박. 어디로? 밖으로. 밖으로. 가드레일 밖으로. 가드레일 밖이 제일 안전해요. 그죠. 예, 우선 가드레일 갓길 안전한 곳으로. 예.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어딘가 전화 건다. 전화 건다. 예, 비트 박스. 어디로 전화 거실 거예요? 저요? 예. 어딘가 신고해야 되니까 저기 고속도로 교통 정보라 그러나요? 뭐 예, 그런 예. 데로 전화해야겠죠. 보통 112. 경찰에 전화해야 되나요? 자기 보험사에 전화 거는 건 마지막이에요. 네네. 그거보다는 112, 119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람이 다쳤으면 119를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제일 빨리 현장에 도착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고속도로 안전 순찰대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네. 아니, 고속도로 순찰대는 경찰이고요. 네. 예, 그 고순대라고 그러죠. 그거 말고 고속도로의 안전 순찰원. 도로공사? 예, 그렇죠.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소속이군요. 예, 거기가 제일 빨리 와요. 그리고 거기 한국도로공사랑 계약돼 있는 네. 그 견인차들이 제일 빨리 와서 안전한 곳까지 무료로 견인해 줍니다. 예컨대 휴게소라든가 네. 또는 톨게이트라든가 이런 안전한 곳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사에다가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면 되는데요. 네네. 그 한국도로공사 그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제가 대충 봤는데 1588에 2504 아니에요 혹시? 1588 1588 2504. 2504 네. 2584번 2504번 예, 2504. 그걸 외워보세요. 2504 1588에 2 둘 5 5 0 0 4 4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2504 도로공사 2504에서 도로공사가 달려간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1588에 2504 2504 도로공사 예. 2504 그렇습니다. 외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 112 여기다 전화해도 되죠? 우선 도로공사에 먼저 연락을 하시고요. 그게 제일 빨라요. 네네. 그다음에 또 경찰에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도 부르고요. 2504. 근데 일반적으로 2504.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1차 사고는 네. 경찰이 도착하더라도 결국은 보험 처리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차가 움직일 수 있으면은 차를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돼요. 네. 이 비트박스는 차를 움직일 수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차를 움직일 수 없을 때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라는 거고요.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사고, 그럴 때 차를 거기다 세우지 말고요. 네. 그리고 뭐 사진 찍고 그러는데 사진 찍지 마시고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거의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그 CCTV가 멀리까지 다 보이거든요. 뭐 내가 촬영할 것까지도 없네요. 예, 그거 쭉 당기면 번호판까지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증거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사고일 때는 안전하게 갓길로 차를 옮겨놓고, 그리고 사람은 내려서 그 이 가드레일 바깥으로 가서 거기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고요. 네. 차를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를 놔두고 대피하는 수밖에 없죠. 네네. 차 옆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정말 내 몸, 내 생명이 가장 먼저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가 살아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그리고 또 하나, 뒤쪽에 삼각대 설치하려고 뛰어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삼각대 설치하다가 나도 죽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삼각대 설치 필요 없습니다. 삼각대는 언제 설치하는 걸까요? 삼각대요? 예. 삼각대 언제 설치를 하던데 또 그거는? 그건 갓길로 옮겨놓은 다음에 갓길에서는 저 뒤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달리는 도로에선 절대로 삼각대 주행차로에서는 삼각대 설치하다가 본인이 죽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은 스스로 나는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자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제가 금술 좋으신 건 알아요.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자, 믿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남편분들은 가사를 잠시 음미해 보시면서 아내 사랑하는 마음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네. 고맙소. 진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조항조. 그 노래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조항조가 부릅니다. 고맙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널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뉴스레터 K 2부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지금 한문철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한문철 변호사님 하면 몇 대 몇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호 책임이 몇 대 몇으로 나뉘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책임을 나누는 핵심 기준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이제 도로교통법에 원칙들이 나오죠. 네네. 네, 그 원칙 그리고 그것이 적용된 판례. 저는 사망 사고를 한 1,000몇백 건 정도 진행을 했고요. 네. 또 크게 다친 사고가 한 4,000몇백 건, 그래서 합쳐서 6,000 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 소송을 처음 소송하기 전에 어떤 사고인지 이거 소송해야 될지 말지를 제가 상담해서 판단하고요. 네. 그리고 소송 진행되는 거는 제가 같이 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만은, 물론 제가 소송 지휘를 다 합니다. 이건 이렇게 주장해라. 상대 측이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반응해라. 네. 대응해라.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 소송을 여기서 법원의 그 화해 권고 결정이나 이 판결을 받아들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의 신청할 것이냐, 또는 항소까지 할 것이냐, 이 판단도 제가 다 합니다. 네. 그렇게 6천여 건 이상을 하다 보니 이건 나는 몇 대 몇으로 봤는데 법원에서는 역시 내가 생각한 같게 봤네. 이건 나랑 다르네. 왜 그럴까? 그리고 항소까지 해봐야 되겠네. 네. 그러면서 한 6천 건 이상의 실전 경험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요거는 내가 아무리 뭘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더라도 꼬투리 잡을 게 없다. 그건 100대 빵이고요. 네. 요건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웠네. 그건 10%? 아니야, 이건 한 20%? 이건 30%? 예, 그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최근에 몇 대 몇 살이 하나 좀 기억나시는 거 하나만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잠시 시간 생각할 기회를 제가 한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예, 최근에요. 네. 최근 거는 그 딜레마 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딜레마 존이요? 예. 딜레마에 빠지는 어떤 그 지역인가요? 녹색 시내 쭉 가다가 네.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어요. 교차로 한 10m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면은 시속 50으로 달리고 있는데 서야 되냐 가야 되냐?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뒤에서 차가 바짝 달려오는지를 봐서 웬만하면 쓸 것 같아요. 잘 안 되나요? 시속 그게? 50으로 달릴 때 네. 내가 멈춰야 되겠다. 위험하다. 느끼고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26m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10m 남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교차로 안에 16m 더 들어가서 멈추게 되고, 그럼 다음 신호는 차들 막 엉키게 되겠죠. 네. 그리고 10m 남았을 때 내가 그냥 지나가면 황색불 그 시간에 통과할 수 있어요. 10m면 그렇죠. 예. 예. 시속 50km면.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멈췄다가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황색불이 되니까 브레이크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정지선은 지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고 네.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서 횡단보도를 일부 물고 그 앞쪽에 교차로에 차가 멈췄어요. 예. 근데 뒤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차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이 엄마랑 큰 딸이랑 사망하고 작은 딸만 이제 살아남는 예.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네네. 아까도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판단한다고 순간적으로는 했는데요. 저는 보긴 봐요. 그렇죠. 예. 그런 이 딜레마존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멈추려고 노력하더라도 멈춰야 될 장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 멈추기 어려울 때 그때는 가는 게 안전하거든요. 갔을 때 누구를 치지만 않는다면. 아니 네. 다른 차들은 빨간불이니까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지난 4월에 지난 4월 12일 대법원에서 네. 무조건 멈춰라. 황색불이 켜졌으면은 아직까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이면 그게 5m 전이더라도 무조건 멈춰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뭐 끼익 앞으로 뭐 20m 가든 그건 그때 문제고. 대법원에서 거기까지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네. 그런데 무조건 멈췄어야 되고 멈추지 않아서 사고 났으면은 신호위반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판결 이후로 1심 판결뿐만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서도 끼익 해서 중간에 들어가서 네. 어중간에 멈춰서 차량 교통 정체가 되더라도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은 1972년도에 그 황색불에 대해서 우리는 황색불이 켜졌을 때 무조건 멈추라고 돼 있어요. 네. 그냥 황색불이 켜지면 멈추고 내가 이미 차체 일부라도 교차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신속하게 빠져나가라. 네. 근데 대법원은 그 문헌을 그대로 해석해서 아직까지 차체가 교차로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정지선에 못 멈추더라도 일단 무조건 멈춰서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중간에 어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시도는 했어야 된다. 시도 안 한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황색불의 네. 그 정의에 대해서 일본은 1972년도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황색불은 멈춰라. 교차로 전에 멈춰라. 다만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끼익 해갖고 버스에 승객들이 쏟아질 정도로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예. 아니 일본보다 못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 많아요. 예, 이미 우리 국민소득도 좀 더 높아졌고요. 근데 도로교통이 특히 황색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불만이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답답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토론을 하고 좀 수기를 해봐야 될 그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안전운전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 만일 어두운 터널 안에서 차량 사고가 나면 아주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터널은 그래도 불이 네. 켜 있죠. 터널에 이제 조명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세게 달리다가 앞에 차가 서 있으면 그것은 미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네. 터널 밖에서는 저 앞에 차가 저 고장 나 있네, 비상등 킨 차가 있네, 서 있네 이걸 느낄 수 있지만 터널 안에서는 못 느끼 그냥 사고가 나고 또 터널 안에 사고 나 있는 뒤에서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네. 쾅쾅쾅쾅 연속으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터널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 200m 전쯤에서부터 전부 다 비상등 좀 켜주고요. 네네. 비상등 릴레이를 하면서 20%씩 감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터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터널보다 더 껌껌한 곳은 고속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더 많을까요? 가로등 없는 곳이 더 많을까요? 없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예. 이 가로등이 있는 곳은 시내 구간, 시내 구간이나 또는 터널 들어가기 전 터널 나오고 나서 네네. 그리고 나들목 또 교량 이런 데만 켜 있고요. 그렇군요. 나머지 한 80 내지 90%는 터널이 없을 그 가로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곳에서 차가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차가 뒤에서 온 차가 세게 들이받아서 또는 내가 잘못해갖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했을 때 그럴 때는 아예 비상등 자체가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뒤에서 오는 차가 앞에 사고 난 차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아무 불도 켜지 않은 차 밤에 그런 차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이른바 전투기 중에 스텔스? 그렇습니다. 예, 스텔스. 야. 예, 스텔스 차량은
밤에 안 보여요. 네. 시속 100으로 달릴 때 우리가 전조등이 그 상향등을 키우면은 맞은편에서 온 차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네. 그 상향등 키면 한 뭐 100m까지 보이지만 하향등은 한 40m 보이거든요. 그 고속도로에 40m에 뭐가 보였다. 네. 이미 늦는 거죠. 1점 몇 초 만에. 그래서 밤에 사고 나거나 고장 났을 때 비상등 켜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내 차에 네. 좀 번쩍번쩍하는 거 불꽃 신호를 좀 붙여준다든가 또는 전광판처럼 잘 보이는 그런 반사체를 좀 설치한다든가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난폭 운전자, 얌체 운전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화를 못 참고 보복 운전에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보복 운전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그래요? 예. 보복 운전이 네. 서로 그냥 가서 뭐 그냥 휙 하다가 그냥 위험만 가하고 아이씨 저왜 저래 그런 경우는 나중에 벌점 100점 맞고 그리고 협박으로 뭐 벌금 정도 내고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네. 좀 심해지면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로 이어져서 차도 많이 망가지고 또 사람도 다치게 되고 옛날에 뭐 고속도로에서 그냥 서버려가지고 예. 보란 듯이. 보복 운전이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네. 폭행하거나 사람 다치게 하거나 손괴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데요. 단순한 협박이면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 차로 갖다 팍 하고 사고 났을 때 앞으로 팍 끼어들면서 급정거하면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뒤에서 달려오면서 2차 사고도 나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 보복 운전은 고의예요. 네. 고의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해서 내 처벌도 무겁고 보험이 안 됩니다. 고의는 보험이 안 돼요. 와, 보험도 내 안 자동차 보험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상대 차가 비싼 차 같으면 수리비가 몇 천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잘못하면은 내가 확 끼어드는데 그 차가 급히 피하다가 네. 차가 중앙분리대로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차가 구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뭐 10억 또는 20억까지도 아, 그래요? 네, 몽땅 그러니까 평생 본인은 이게 패가 망신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레터 K 2부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초대 손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자, 한문철 변호사님.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각종 교통 표지판과 함께 운전자의 시선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 안전 관련 표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기억 속에 남는 표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전 표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졸면 죽는다. 뭐 이런 졸면 걸 죽는다.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아, 졸면 죽는다. 예.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또. 당신이 마신 술, 당신 가족의 눈물입니다. 근데 그런 건 와 닿지가 않아요. 짧게? 좀 짧게? 표 안 봐요 사람들. 아, 그래요? 예.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단순. 그다음에 두 글자는 좀 약간 안 좋은 예. 어감이니까 단순하게. 운전 중. 근데 전화 졸면 네. 죽는다는 표가 실제 붙어 있나요? 그런 취지의 표는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표가 좀 점잖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벨트, 생명벨트 예, 이게 예, 있거나 예.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또. 운전 중 전화 걸고 있나요? 당신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걸고. 스피커폰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 손으로 전화기 들고 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대요. 불법 유턴. 예. 당신의 인생을 돌려놓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예. 돌려놓는 거하고 유턴하고 막 이렇게 예. 같이 해야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유턴할 수 있을까요? 긴급 자동차, 재난 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아니네요. 고속도로에서 유턴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유턴은 없다. 예. 는 거. 아까 말씀하신 표는 졸면 죽는다. 마지막으로 다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 그거 가기 전에 하나 네, 유턴이 네. 나와서 생각났는데요. 고속도로에서 후진 될까요? 고속도로 후진? 예. 되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후진하면 안 되죠. 고속도로는 유턴도 안 되고요. 횡단도 안 되고요. 예. 후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후진하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 어떤 거죠? 사고가 크게 납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후진할까요? 잠깐 뭐 이런 거죠. 뭐 램프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예, 램프를 예. 놓쳤어요. 그렇죠. 한 50m, 100m 왔어요. 예. 될 것 같아요, 왠지. 그걸 비상등 켜고 후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근데 뒤에서 오는 차는 시속 네. 100으로 달릴 때 예. 저 차가 비상등 켜고 좀 천천히 가나 보다.
예, 그러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빠져나가야 될 진출로를 놓쳤을 때는 그냥 통과하세요. 다음번에 돌아오는데 2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20분 아끼려다가 20년 이상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m 지나쳤다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그냥 가야 돼요. 정말 위험이네요. 예, 다음에서 위험은 금물이다. 돌아오세요. 자,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신 사고 사례나 이런 거는 정말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상상하기 싫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2차 사고도 그렇고요. 좀 우리가 꽉 막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게 마음이 뭐 훈훈해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참 이게 저 긍정적이다. 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마음을 모아서 잘하고 있네. 그런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에 사고 났을 때 네. 이제 예컨대 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차들이 전부 다 비상등 켜고 멈춰서 자기 차에 있는 그 차량용 소화기 네. 들고 와서 그거 같이 꺼준다든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탈출시켜 준다든가 네네. 그런 것들 그런 영상을 보면 이제 훈훈해지고요.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그것은 인도가 아니에요. 보도가 아니에요. 네. 고속도로는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긴급할 때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지 뭐 걸어 다니는 곳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가끔 고속도로 갓길에 사람이 걸어 다닐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이거 저 도로 관리하러 온 사람 아니 아니에요? 말고요. 말고요? 예. 치매 노인들. 치매 노인들. 예. 그럴 때 어떤 분들 저 사람 뭐야? 그러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 계신데요. 네. 어떤 차들은 이상하다. 여기 사람이 들어올 때가 아닌데. 그리고 걸음걸이도 조금 불편해 보이고 네. 비상등 켜고 차를 세우고 경찰에 이제 신고해서 안전하게 모시게 하는 그런 영상 볼 때 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또 이제 이런 게 또 하나 있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모세의 기적이 있다 그러네요. 긴급 자동차. 네. 네, 구급차요. 구급차. 누구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구급차가 뒤에서 그 뺑글뺑글만 돌려서는 모르고요. 네. 앵 하면서 사이렌까지 같이 울려야 되는데요. 그럴 때 좌우로 비켜줘야 되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차가요?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1차로 차는 중앙분리대 쪽으로 붙고요. 네. 2차로 차는 갓길 쪽으로 붙었는데 어떤 트럭이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요 트럭만 비키면 갈 수 있는 트럭이 오히려 1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2차로 트럭이 네. 비켜주세요. 그랬더니 트럭이 뭐냐면 갓길로 가세요. 갓길. 아니 그 트럭 운전자는 갓길로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구급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갓길은 거기 돌멩이들도 좀 모래 같은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가다가 이 차가 펑크 날 수도 고속으로 달리다가요. 펑크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뒤에 있는 환자한테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기적은 서로 양옆으로 퍼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양옆으로. 예. 다만 이제 일반 자동차도 긴급 자동차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가용이나 택시에 급한 급히 병원 가야 되는 네. 출산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 출산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경우는 비상등 켜고 라이트 켜고 그래서 가면 그게 긴급 자동차예요. 그런 차들에는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옳지 차 막히는 나 갓길로 가야지. 그래서 막 비상등 켜고 앉은 그런 얌체 차들은 그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잡히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범칙금은 6만 원이고요. 네. 범칙금보다 비싼 게 이제 벌점이죠. 벌점. 30점. 30점. 예, 중앙선 침범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얌체 운전자들 지금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씀 귀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쩌면 지금 출발할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 출발 전에 고속도로에서 또 이제 고향 가는 길에 이것만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고속도로에 그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가운데 길이요. 네네. 중앙 버스용 차로요. 거기는 고속버스나 또는 전세버스만 다닐 수 있을까요? 다른 차도 다닐 수 있어서 질문을 하셨죠. 우선 9인승 이상이면서 네. 9인승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차종 얘기해도 괜찮아요? 괜찮죠. 9인승 이상은 달릴 수 있잖아요. 예, 그 9인승 이상인 게 승합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승합차라고 그러는데 10인승 이내는 이제 승용차로 분류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 레크리에이션 다녀오는 분들이 거기에 뭐 한 5-6명 이상 타서 갔다 오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 차들 그러니까 RV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RV 차량이 9인승 이상이어야 됩니다. 9인승 이상인데 아까 대여섯 명 탔다고 그러셨어요.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던데요. 보니까. 예. 그죠? 9를 거꾸로 하면 얼마가 되죠? 6. 그렇습니다. 아, 6명 9인승 이상인 차에 6명 이상이 타 있을 때는 그 버스 전용차로 달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아무리 9인승 이상이라 하더라도 뭐 4명 탔다. 예. 5명 탔다. 그건 안 돼요. 4명 많이 타고 가는데. 예. 예. 근데 걸리면 역시 우선 벌점, 범칙금 네. 6만 원 30점인데요. 6만 원하고 30점 큽니다. 예. 그래서 얌체짓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 운전하시고 모두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첫날에 보내드린 뉴스레터 K 2부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썸타임스가 부르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언제나 우리가 함께라면 나라랄라.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많이 힘들었니? 너무 지쳐 보여. 나쁜 꿈 꿨다고 생각해. 맛있는 거 사줄게. 네 곁에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끝이라 생각한 오늘은 새로운 내일의 시작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언제나 우리가 함께라면 나라랄라.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난 너의 마법사 사랑의 마법사 좋은 주문만 걸어줄게. 하늘을 날게 해줄게. 네 곁에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끝이라 생각한 오늘은 새로운 내일의 시작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언제나 우리가 함께라면 나라랄라.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언제나 우리가 함께라면 나라랄라.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언제나 우리가 함께라면 나라랄라.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